안녕하세요. 대철중학교 미술교사 송민경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시각적 이미지가 정보 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시각 문화 중에 광고나 영화, 예술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패러디 작품을 같이 감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패러디 작품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미술에서 패러디란. 두 번째 이야기, 패러디의 작품 감상을 하시겠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게티미술관 아무작품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번째는 나도 챌린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모나리자의 눈동자가 비행체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김동윤은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의 이미지를 구겨진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기존의 가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같은 피리 부는 소년이지만 최하윤은 색실과 같은 혼합 재료를 사용해 또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이승호는 툴루즈 로트렉의 카페 그림과 반고호의 아이리스, 마르셀 듀샹의 변기를 갖가지 종이를 모아 붙이고 썰고 다시 붙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세시봉 가수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조영남이 밀레의 만종을 패러디한 할머니와 저녁기도, 미대 출신 개그맨 임혁필이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반고호의 자화상과 마릴린 멀로를 만나는 것도 전시회를 찾는 이들에게는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됩니다. 명화를 훔친 명화전에서 색다른 예술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디. 패러디가 뭘까요? 혹시 패러디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네, 많이 들어보았죠? 여러분, 드라마 패러디, 영화 패러디, 음악 패러디, 다양한 패러디란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러면 패러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패러디는 누구나 아는 것을 차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하거나 재미있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문학, 영화, 음악, 미술 등 창작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라 작가의 독창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패러디를 한 작품은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쉽게 패러디란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패러디란 어떤 기존의 창작물을 내가 새롭게 모방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창작을 하는 것을 패러디라고 하는군요. 모방을 한다는 개념에서 유사 개념으로는 오마주라는 개념과 표절이라는 개념이 있죠.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존경을 뜻한다고 해서 흔히 영화나 음악에서 존경하는 작가나 작품을 차용해 씀으로써 존경과 헌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절은 무엇일까요? 자, 이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크레용팝이라는 우리나라 걸그룹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 크레용팝 많은 인기를 끌었죠. 크레용팝 점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이크로 클로버 제트라는 일본의 그룹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네. 자, 이렇게 표절은 원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몰래 자기 거인 양 새로 창작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러디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자, 첫 번째, 원작의 공개 의지로 누가 보아도 패러디한 작품의 원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작품은 무엇을 패러디했구나. 이 작품의 원작이 무엇인지 한눈에 봐도 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작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이 되어야 한다. 원작의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의 작품은 패러디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원작의 의미를 나만의 것으로 해석해서 동창적으로 창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풍자와 익사를 갖추어야 한다. 원작의 비판으로 시작된 패러디는 본연적으로 원작을 비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패러디의 성립 조건입니다. 자, 그럼 패러디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예술가의 작품을 패러디한 예술 작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자, 이건 모나리자의 작품이죠. 누가 그렸을까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4년에 그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혹시 이 그림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교에도 몇 명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온 친구가 있는 것 같던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있었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이 그림이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앞에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이 작품을 확대해 보면 이 작품의 아주 세밀한 크랙까지 다 볼 수 있죠. 이 작품이 왜 과연 유명할까요? 눈썹이 없어서? 왜 눈썹이 없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마가 넓은 여자가 미인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눈썹을 아예 밀어버렸을 수도 있고 가늘게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아예 안 그렸다는 설도 있고요. 또 복원 과정에서 지워졌다는 설이 있어요. 2000년대 와서 특수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까 원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서산에도 백제의 미소가 있죠. 자, 프랑스에는 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습니다. 자, 이 미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눈과 입꼬리의 은은한 미소를 한번 보시죠. 명암으로 특유의 미소가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는데 색과 색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해서 오묘하고 신비한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공기원근법으로 대기원근법이라고도 하지요. 저 뒤에 그 배경을 보시면 공기를 뿌옇게 처리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볼수록 색이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패러디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모나리자가 정말 좀 재밌죠? 자, 이거는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보테로라는 콜롬비아의 그 조각가이자 화가인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사람이 이 모나리자를 패러디했는데요. 이 작품은 12살 모나리자입니다. 원작과는 어떻게 바뀌었죠? 이 페르난도 그 보테로라는 사람은 인물을 좀 통통하게 그린 것 같네요. 자, 지금도 살아계셔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많이 본 그림인가요? 혹은 처음 본 사람도 있나요? 자, 왼쪽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얀반 에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은 아르놀 핀이고요. 이 아르놀 핀이 부부를 그린 초성화예요. 여러분 무슨 하는 그림일까요? 맞아요. 결혼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옷 좀 볼까요? 여자의 옷은 어떻게 배가 빵빵하게 불러있죠. 임신했다고요? 임신은 아니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복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손 모양, 여자가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남자한테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이거는 당신께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결혼을 해서 당신께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저 강아지도 그런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또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초는 그 결혼식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그림에서 재밌는 점은 인물이 2명이 아니고 3명이라는 점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3명이라는 거냐? 자, 거울을 보실까요? 가운데에 볼록 거울이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이 그림을 그린 얀반 에이크도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 결혼식의 증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기 위에 글씨가 작게 보이죠? 자, 거기에는 얀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결혼식 증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옆에 보테로의 다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맞아요. 뚱뚱해졌죠. 머리도 한번 모자네요. 모자도 또 써요. 그리고 어떤 언니 오빠들 이 아저씨 그림을 보고는 결혼하기 싫은 표정이다 막 이렇게 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강아지도 한번 보실래요? 강아지도 좀 살집이 통통해지고 심지어 슬리퍼도 한번 보실까요? 슬리퍼, 커튼 모두 통통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보테로 아저씨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절대 뚱뚱하게 그린 게 아니라고 해요. 본인한테 중요한 게 양감, 그 다음에 색채
색채라고 합니다. 양감은 이 덩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는 이 덩어리감을 양감이라고 하고요. 색채는 이렇게 화사하게 명랑하게 바뀌었죠. 이런 색채를 중요시 생각해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회 규범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보테로가 전달한 회화적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물의 양감을 또 덩어리감을 실험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색깔도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예술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이었습니다. 광고에서의 그 패러디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자, 오른쪽은 밀로의 땡이라는 그림이죠. 자, 일부분을 선생님이 얼굴 부분만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이 그림은 아프로디테를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디테라는 말은 거품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인데 그 거품에서 태어난 순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바로 이렇게 광고 드 비얼스라는 교석 이렇게 광고로 패러디를 했네요. 비너스의 탄생을 패러디한 광고들은 비너스의 관능미, 사랑의 여신, 고전적 여성스러움 등을 그림의 다양한 면에 각각 초점을 맞춰 다양한 패러디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고흐의 자화상이네요. 오른쪽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자화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흐의 그림은 선이 툭툭툭 투박하게 끊겨서 이렇게 거칠게 칠하는 게 매력인데 안경을 썼더니 어떻게 됐나요? 실제 사람처럼 보이죠? 네, 약간 익살스럽고.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네가 그린 루앙 대성당 모습이네요. 그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 루앙 대성당을 연작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렸는데요. 그 중에 햇빛이 강한 오후라는 루앙 대성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안경을 썼더니 그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런 광고에서는 왜 패러디를 사용할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친숙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구매 의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표를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뽐낼 수도 있고, 또 작품의 의도와 광고의 내용이 일치해서 그 광고의 내용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측면 말고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패러디의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표현 저작권 간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난 패러디야, 원작자인 사람은 난 기분 나쁘거든, 이런 식으로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서태지를 따라했던 이재수 씨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혹시 이재수 씨를 아시나요? 서태지 씨가 이재수 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컴백홈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컴백홈 이렇게 하면서 약간 웃기게 약간 불렀더니 서태지 씨가 매우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모방과 패러디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죠. 또 의도와 내용을 변질해서 창작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패러디란 이미 만들어진 작품의 내용이 땡땡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땡땡땡을 부여하는 표현 기법이다. 바로 첫 번째 가로는 모방. 자, 작품 내용이 모방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 창조성을 부여하는 표현 기법이다. 어떤 친구는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패러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 시각문화에 패러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티 미술관의 아무작품 챌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감상하고 직접 작품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가는 퀴즈를 잘 푸셔서 이 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